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오늘도 뉴스톱10 10가지 주제 준비했습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6위에 들어가 있는 주제부터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죠.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끝났지만 국민의힘의 내홍 상황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징계, 철회를 요구했고요. 한 전 대표는 집회엔 가지 않았지만 가짜 보수들이 진짜 보수를 내쫓고 있다면서 이것이 진짜 보수 결집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시각 다른 보수단체는 한 전 대표 제명을 요구하며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오늘 주제 10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네, 박날의 주사 이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사 면허 없이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 이모가 한 달 만에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사실 확인이 안 된 매니저 제보만으로 전 국민의 비난과 가십거리로 내가 전락했다. 사생활, 가십성 내용이 왜곡된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 내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수사기관이다. 라고 했습니다. 안지홍 기자. 지난번에 그 의사 가운을 입은 SNS 글을 올린 이후에 이게 한 달 만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뉘앙스를 보면은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주사이모라 불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 이게 사실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매니저의 제보 내용만으로 비난과 가십거리가 되고 있다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 저녁 때 한 방송사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를 앞두고 있는데 이에 앞서서 이제 A 씨의 이 남편 측은 아내에게 의사가 면허가 있는 것으로 그리고 중국의 한 병원에서 교수로 임명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지금 주사이모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건 수사기관뿐이고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데 나는 이미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낙인 찍힌 것 같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울러 챗 GPT의 답변을 인용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얘기를 써놨는데 즉 이런 내용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해서 내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주사이모의 이런 주장들을 놓고 봤을 때 일단 그동안 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제 입장을 내는 걸까를 놓고 봤을 때 오늘 방송되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기 전에 예고 형식의 말을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예. 아울러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 보니까는 한간에 나오는 모든 보도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모두가 이렇게 결론 지어지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토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은 수사기관을 통해 얘기를 하고 수사기관만이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예. 다만 여기서 하나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는 여전히 이 A 씨가 실제로 국내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볼 그게 수 궁금해요.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 중국에서 아무리 해외에서 의사 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국내 의사 면허가 없다면 한국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죠. 근데 지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사진들이 공개가 된 상황 속에서 내가 의사다라고 면허만 공개하면 많은 부분이 해소되는데 예. 그 부분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지혜 변호사, 이 요즘에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챗 GPT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이걸 위반했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일명 주사이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과 매니저가 나눈 그런 대화 목록들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챗 GPT의 답변을 함께 공유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것이 허위의 사실이든 설령 사실이든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매니저들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예. 보이고요. 다만 이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이라던가 그리고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대화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이 모두 처벌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안정 기자, 보니까 오늘 오후에 저녁에 공개될 방송에 나올 의사가 있나 봐요. 피부과 전문이라는 직함을 달고 전문가로서 주사 이모에 대한 아마 문제점을 얘기할 모양이죠. 그랬더니 귀하는 피부과 전문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주사 이모가 당신은 제대로 된 의사가 아니면서 나를 평가해, 이렇게 하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거예요? 현재 관련돼서 나오고 있는 방송은요, 2개입니다. 하나는 이미 방송이 됐고 예. 오늘 저녁 때 하나가 더 방송되는데, 지금 이 A 씨가 문제 삼고 있는 의사는 앞서 방송됐던 이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했던 분입니다. 자, 근데 어떤 부분에 문제를 삼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명 하단에 피부과 전문이라는 직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이런 발언들이 고도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것처럼 비춰지는데, 이로 인해서 의학적 판단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건 중대한 허위 표시행위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피부과 전문의란 표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를 표기할 때는 일반의와 전문의가 있습니다. 일반의 같은 경우는 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일반인데, 전문의 같은 경우는 인턴과 일정 기간 레지던트 생활을 거친 후에 전문의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부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땡땡땡 피부과라고 쓰여져 있는 곳은 이거는 전문의가 네.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땡땡 의원이라고 쓰여 있고 괄호 열고 진료 과목에 피부가 들어있다. 이런 경우는 전문의가 아니라 일반의가 보는 병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A 씨가 주장하고 있는 건 해당 그 의사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전문의가 아니라 일반인데, 예. 하지만 방송에서는 전문의라고 표기한 것 자체가 허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과연 국민들은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사 이모의 말을 더 신뢰할지, 방송에 나와서 이 주사 이모의 위험성을 지적한 이 피부과 전문이라는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할지 봐야겠죠. 이 과추형으로 불리는 인기 유튜버 겸 의사 홍성우 씨도 박나래 씨로부터 주사 이모를 소개받았다고 했죠. 목소리 들어보시죠. 박나래 씨가 우리 병원 맞은편에 되게 큰 병원 성형외과는 의사 언니가 있다. 외국에서 한 자리 유치하고 하는데 같이 뭐 협업을 하고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소개를 받았던 거죠. 제가 만났을 때 혹시 의사 면허증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거 안 물어보잖아요, 당연히. 몇 번 안 받기 때문에 의사가 아니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죠, 제가.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지만 의사들이 몇 학번이에요? 어디 학과에 어디 학교예요? 이렇게 꼬치고 잘 안 묻단 말이야. 만약에 의사라고 한 거는 속은 거죠, 제가. 저한테 계속 의사인 걸 했으니까.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이죠, 아마. 임주혜 변호사, 저 홍성우 씨도 속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박나래 씨로부터 주사 이모를 이렇게 소개를 받았고 국외 병원 진출 사업 제안을 이 주사 이모가 했는데, 뭐 의사 면허증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고 자기도 속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성우 씨도요, 지난해 10월 11월경에 박나래 씨로부터 이 일명 주사 이모를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개를 받으면서 성형외과를 크게 하고 있는 분이다. 그리고 외국 환자를 유치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사업 수완이 좋구나, 이렇게 홍성우 씨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의사라고 생각했지 의사 면허가 없을 줄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으며, 외국과 관련해서 외국에 병원을 세우거나 외국 환자를 유치하는 그런 협업을 진행할 뻔했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주고받으려고 했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과연 실제로 어떤 의사를 사칭한 것인지, 어떤 본인의 주장처럼 외국에서라도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빠른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 자막에 오타가 있어서 비교기과가 아니고 비뇨기과라는 거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비뇨기과 전문이니까 당신은 뭐 피부과의 뭐 전문입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텐데, 빨리 수사가 돼서 억울한 점이 있으면 해명을 하고 이 사태가 좀 빨리 일단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반듯한 이미지로 인기를 끌어온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의 탈세 의혹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대 입대할 때만 해도 참 괜찮은 배우다라고 칭찬이 많았는데 한순간에 그 이미지가 나쁜 쪽으로 가버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탈세 의혹 때문에요. 자, 과거 입대를 앞두고 본인이 찍어 올렸던 SNS 영상부터 보고 있습니다.
짠. 이렇게 머리 잘랐어. 어때? 한 2~3살 이후로 가장 짧은 것 같은데 어색해.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제 20대를 제 인생의 일막을 함께 해줘서 고맙고 몸도 마음도 단단해져서 또 만납시다. 안녕. 예, 작년 여름에 저희가 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머리를 깎아도 참 미남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SNS 영상 예 보면 땡땡땡 식당에 방문해 주셨어요. 장어 맛있게 드시고 직접 게시물까지 자주 방문하시는 건 안 비밀하면서 이 차은우 씨가 주로 가는 장어 식당에 대한 홍보 글을 저렇게 올렸습니다. 좋아요가 밑에 보시면요.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 안지정 기자. 보면 강화도에 부모님이 운영하는 장어집이 있는데 저 아들인 차은우 씨가 SNS에 여기 자주 간다고 많이 올리니까 그 장어집에서도 그 내용을 홍보에 활용한 거예요. 근데 이 차은우 씨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부모님 집이라고?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소위 말하는 뒷광고 의혹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이런 뒷광고를 넘어서 정말 핵심적인 거는 해당 이 주소지가 이 차은우 씨 모친의 법인으로서 이곳이 이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거죠. 차은우 씨가 돈을 벌게 되면은 차은우 씨의 소속사, 차은우 본인 둘이서 나누는 게 이게 핵심인데 네. 엄마가 만든 법인을 굳이 만들어서 법인으로 돈을 받은 것 자체가 법인 세율이 20%가량 개인 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당 이 장소 같은 경우는 심지어 당소 이제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로 또 주소지가 변경되면서 바뀌었다는 건데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는 외부 회계감사에 받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탈세의 목적이 있느냐는 의혹이 또 제기가 된 거고요. 또 이 강화군, 주소지 강화군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 권역으로 돼 있어서 취득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모친이 운영하는 법인을 굳이 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세금을 줄일 목적이 있었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예, 임재현 회사. 절세냐 탈세냐 이게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국세청이 예고를 한 상태고 집행을 한 상태는 아닌데 자 이런 경우 지금 보면 많은 연예인들이 1인 소속사다 아니면 개인 회사다 등등을 놓고 많이들 논란이 있었고 탈세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까?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전에도 좀 탈세를 위해서 많이 사용됐던 그런 수법이 그대로 적용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적인 쟁점은요. 차은우 씨는 이미 대형 기획사 소속이었습니다. 예. 판타지오라는 큰 회사 그리고 충분히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가운데에 모친 명의의 법인이 들어와서 실제로 일정 부분은 모친 법인이 일을 했기 때문에 판타지오로부터 그에 합당한 금액을 받아간 거다라는 구조인데 그렇다면 핵심은 그 모친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이냐 아니면 실제로 업무를 담당했느냐 예.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은우 씨 입장에서는 그 모친 법인이 실제로 본인의 매니지먼트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담당했고 그 일에 상응하는 만큼의 용역비를 판타지오로부터 받아간 것이다.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추징세액이 200억 정도라고 한다면 실제 차은우 씨 또 차은우 씨 어머니가 그 운영하는 그 업체가 도대체 얼마쯤 번 것 같아요? 사실 어마어마해서 함부로 쉽게 예측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200억이라는 금액이요. 그러니까 더 냈어야 하는 세금에 더해서 그동안 내지 않은 그 기간에 가산세. 일정 부분 그렇죠. 지연이자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가산세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차은우 씨가 정말 막대한 소득을 얻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부모님이 장어집을 하는 거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그냥 아들로서 우리 어머니 가게 가서 먹었는데 맛있더라 이렇게 했어도 됐을 텐데 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또 다른 직함이 한국 방문회 위원회 위원장이죠. 최근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장을 찾아가서
친숙한 모습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지금 저렇게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국 방문의 해를 축하하는 그런 장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코리아 그랜드 세일 체험 행사에 이부진 사장이 방문을 한 겁니다. 지금 한참 추운 계절이기 예. 때문에 한국에 이 관광객들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시즌이기도 한데요. 오히려 이걸 역으로 활용을 해서 이 추운 계절이지만 이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열어서 좀 할인 행사도 벌이고. 임주혜 변호사, 잠시만요. 저 지금 이부진 사장이 입고 있는 저거를 뭐 가운이라고 해야 됩니까? 저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보통 이제 로브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로브. 로브. 네, 아. 로브인데 가운 맞습니다. 우리가 목욕 가운이라고도 하는데 뭐 샤워하고 나와서 가볍게 걸칠 수 있거나 아니면 가벼운 홈웨어 위에 따뜻하게 입는 제품인데 MZ세대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브랜드 제품입니다. 예. 굉장히 색감이 비비드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아기자기한 액세서리들도 함께 파는 유명한 이제 한국의 업체인데 직접 시착해보는 모습을 보이면서 직접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저렇게 본인도 입고 최영 장관에게 또 다른 색깔의 옷을 입혀주기도 하고요. 판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부진 사장이 나서주면 한국 방문에 더 많은 외국인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부진 사장, 안지용 기자. 요즘 보면 재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꼭 연예인을 보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뭐 안 좋은 쪽으로 해서 뭐 이렇게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뭐 차은우 씨의 탈세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뭐 그런 쪽으로 언급이 된다거나 또 금수저 뭐 이렇게만 얘기됐었는데 지금 이부진 사장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한 옷을 입어서 또 화제가 되곤 했었잖아요. 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요. 두올 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 지금 또 재직을 하고 있는 이부진 사장이 장학증서를 주기 위해서 갔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화제를 모았던 건 의상이었어요. 왼쪽이 올해 사진인데 저 의상이 17만 7천 원 정도 되는 의상인데 공개된 직후 곧바로 완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지난 2024년에도 같은 브랜드를 입었던 건데 그때 이 가격대는 11만 원대 투피스였습니다. 이부진 사장의 연봉과 재력을 고려해 봤을 때 굉장히 소박한 옷차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대중들이 그동안 재벌에 대해 갖고 있는 반감 같은 경우는 또 처음부터 금수저, 돈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노력 없이 무언가를 일궜다는 예.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부진 사장이 이렇게 한국 방문회 이사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익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나오고 있고 아까 그 로브를 입어본 것 자체도 이부진 사장 일단 입으면 그게 완판하고 판매가 잘 되는 예.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요즘 삼성과 같은 경우는 이부진 사장의 행보 외에도 또 이지호 소위의 군복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재벌가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가는 과정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부진 사장 이야기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올해 CES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화제였죠. 이 현대차는 이 아틀라스를 미국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노조가 이 국내에 도입하게 될 경우 절대로 안 된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는 로봇을 맞이할 채비를 준비하고 있는데 말이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There will be such an abundance of goods and services because my prediction is that there'll be more robots than people. I think everyone on Earth is going to have one and going to want one. 자, 송영호 대변인, 지금 보면 이 로봇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면서요. 이제 많이 이제 대중화가 돼서 생산 공장에 투입할 정도라고. 우리가 TV에서 보는 어떤 로봇을 모습 보면 예전엔 좀 우스꽝스러웠는데 요즘엔 굉장히 자연스러워졌고 정말 뭘 시켜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현대차 공장에 생산 공장에 투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 로봇이 한 대당 한 2억 원 선 되는데 유지비는 연간 1,000여만 원 선에 불과하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동 완성차 업체로서는 저런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 공장에 대거 배치를 하면은 당연히 원가가 크게 절감됩니다. 가격 경쟁력 면에서 뭐 비할 수 없는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피지컬 AI가 점점 그 경쟁이 격화되면서 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이제 2028년부터
내년부터 미국 공장에 배치를 한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왜 미국 공장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울산과 같은 국내 공장에 배치하려고 하면은 현대차 노조의 저항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 미국에 배치를 하겠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현대차 노조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미국 공장에 배치가 되면 당연히 현대차는 미국에서의 생산량을 늘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 노조가 지켜내고자 하는 이익이 저 로봇의 배치를 반대하는 것만으로 지켜지느냐,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도 관련된 우려가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테슬라와 BMW가 로봇을 도입하는 초단위 경쟁을 벌여서 이렇게 세계가 앞장서고 있는데 현대차 노조는 노조 허락 없이 로봇 한 대도 안 된다고 로봇 쇄국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습노조, 귀족노조가 정년 연장 등으로 가두리 치느라 일자리 못 얻은 청년들은 이제는 차라리 로봇을 노조로 만들라. 그것이 진정한 금속노조가 될 것이라고 노조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 조현삼 대변인, 부대변인. 현대차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AI 시대, 또 로봇의 시대가 다가왔다는 건 우리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 걱정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라고 또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이 처음으로 이제 직장 어떻게 보면 사업장에 투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근로자 입장에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비단 현대차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현대차를 시작으로 해서 각종 생산 공정에 이와 같은 로봇들이 투입이 될 수가 있겠죠.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측 입장에서는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한 가족과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근로자들의 그런 생계를 위협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대의 로봇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강경하게 말을 하는 것이지, 저는 이것도 노조 입장에서 충분히 협의와 타협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시작하는 지점에 있어서만큼은 노조 입장에서 그런 말을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임재 변호사. 지금 보면 차라리 로봇으로 노조를 만들자라는 국민의힘의 주장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걸 얘기했더군요. 러다이트 운동도 과거에 이게 산업화가 진전이 되면서 나왔던 그 용어죠. 그렇죠. 1811년도 이제 영국에서요. 방직기가 도입이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에서 이 기계 파괴를 주장하면서 나왔던 운동입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발전하는 이 기술에 맞추어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들의 그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러다이트 운동에 비교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법적인 부분을 보자면요. 만약 이 로봇이 생산 공정에 투입이 됐는데 실수를 하게 될 경우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은 제조사가 질 것인지 아니면 그 로봇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져야 되는지 그 로봇 자체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정돈해 나갈 것인가가 이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회적인 합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로봇을 우리 사회에 받아들이는 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잘 공존할 것인가,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빠른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자리에 로봇이 서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6위 주제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쌍특검 단식을 끝내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제명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무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징계 철회 집회와 제명 징계 찬성 집회가 열렸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입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당권으로 정치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습니다. 당원들이 명령한다. 불법 징계 처리하라. 한동훈을 내친다면 국민의힘 각오해라.
예. 오늘 꽤 많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여의도에 모여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SNS 글 어제 올라왔던 글인데 드디어 내일이 오고 있네요. 소풍 간 날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에 좀 나가 주십사 요구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글이 올라왔는데 송영훈 전 대변인, 가짜 보수들이 진짜 보수 내쫓고 보수와 대한민국 망치는 걸 막기 위해 이 추운 날 이렇게 많이 나오셨다. 이게 진짜 보수 결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집회에 어느 정도 인원이 참석했습니까? 제가 저 여의도 집회 현장을 잠시 다녀왔는데요. 체감적으로는 한 3만 명 이상 되는 분들이 오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 그만큼 굉장히 결집도와 호응도가 높고 현장의 분위기가 뜨거웠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저만큼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층이 강고하게 저 제명과 징계를 철회하라는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과 징계를 강행한다면 그것이 지방선거, 나아가서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전체에 미칠 영향입니다. 즉 만약에 저분들이 제명이 강행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선거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다면 전국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선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런 자해적인 행위를 우리가 왜 감수해야 되는가? 사실 본질적인 물음인 것이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저 SNS에서 결집이라는 용어도 썼지만 동시에 가짜 보수라는 단어도 썼거든요. 예. 사실은 제명의 명분이 되고 있는 것이 익명 게시판에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이 썼다는 글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 또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정당의 민주적 운영, 이런 헌법적 가치에 모두 다 반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징계는 옳지도 않고 이득이 되지도 않는다. 이런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냉철하게 짚어볼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 이 전체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 양갈래로 나눠서 갤럽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적절하다가 33, 부적절하다 34, 모르겠다 응답 거절 33, 딱 3등분으로 결론이 났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징계가 적절하다가 48, 부적절하다가 35가 나왔습니다. 이 숫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저 여론조사 결과를 딱 보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호불호가 명확하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예. 오늘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런데 저는 뭐 당연히 가보지 않았지만 송영훈 그 전 대변인 이야기에 따르면 뭐 몇만 명이 모여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강한 팬심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와 똑같이 반감도 상당히 강하다. 더군다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사실 굉장히 강한 측면도 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만약에 진짜로 징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런 여론조사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징계의 그 내용이 적절한 것이었는가, 그 절차가 적절한 것이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사실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거기서 또 쪼개진다라고 하면 과연 이번 지방선거는 하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윤미 대변인. 지금 보면 정당 지지도 장동혁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뒤 단식을 중단한 뒤에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민주당 43, 국민의힘 22입니다.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숫자라고 해요. 물론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만 갤럽 여론조사는 이렇단 말이죠.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의 8일간의 단식 투쟁이 국민의힘 지지율로 그렇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단식을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단식의 명분이라는 게 특검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통일교 특검 하자. 그런데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받자고 했거든요. 다만 통일교와 관련해서 이뿐만 아니라 신천지와 관련해서도 같이 하자. 그런데 단식을 하자고 하니까 신천지를 보호하기 위한 건가? 그러니까 물음표가 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분들이 여론조사를 했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못한다. 단식
단식이라는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지율 결집으로는 모아지지 않았는데 정치적인 이득은 있는 거죠. 바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보냈던 메시지인 겁니다. 사실 한동훈 전 대표를 축출하고 제명하는 과정 중에 당내에서 비토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단식이라는 수단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당원들은 이 한동훈이라는 전 대표에 대해서 이 당에서 왜 징계를 했습니까? 이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런 차원으로 저는 읽지 않고요. 예. 본인이 가족들의 아이디가 5개인가 있는데 2개 IP에서 집중적으로 1,500개 가까이를 만들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공정한 언론의 이 환경을 더 퇴색시켰다라는 게 징계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소한 국민의힘의 현재 당원분들은 제명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단식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송영훈 전 대변인. 그 2개 IP 부분은 좀 제가 반론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작년 12월 30일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윤리위에 회부하는 징계 청구를 하면서 장문의 블로그 게시글을 올리고 또 게시물 리스트라는 걸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게시물 리스트에도 한동훈 전 대표의 장인이 썼다고 하는 원색적인 비방글이 당원 게시판에 실제 글이 남아 있어서 검색을 해보면은 그 장인이 쓴 것이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의 동명이인이 쓴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공개를 하면서 2개의 IP에서만 작성이 됐다라고 주장하지만은 사실은 그 IP의 뒷자리는 공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게시물의 작성자부터가 엉뚱한 사람으로 둔갑되어 있는 자료를 공개했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게시물들의 대부분이 정말로 IP 2개에서 작성이 된 것인지도 객관적으로 검증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올린 것처럼 가짜 보수들이 진짜 보수를 내쫓고 있는 것인지. 자,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의 집회가 진짜 보수 결집인지,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를 반대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저 집회가 진짜 보수 결집인지, 가운데 중도층 표심을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과연 이 국민의힘의 내분 사태를 놓고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될까요? 6월 지방선거에서 누구를 찍어줄까요?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자정을 넘겨 15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부정청약, 장남 입시 의혹, 갑질 논란 같은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장남이 미혼인 것처럼 위장해서 고가 아파트에 부정 청약을 했고 그래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올렸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컸죠. 예, 여기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죠.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는 그 혼례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예 살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세탁하고 빨래 이런 걸 혼자 하기가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랑 장남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아니고요. 거의 세계 최고의 호부 수준입니다. 관계가 파경이 되면서 이 모든 게 이제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등등으로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서 발병도 하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결혼까지 한 장남이 왜 부모님 집에 함께 살았느냐? 와이프는 다른 집에 살고, 여기에 대한 해명을 내놨는데 조현삼 부대변인, 장남이 결혼식은 했는데 그냥 그 직후에 사이가 안 좋아져서 거의 이혼 단계까지 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발병까지 했다. 사실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감추고 싶은 이야기였을 텐데 이 얘기까지 했어요. 자, 이 얘기의 신빙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운 후보자 입장에서는 부정청약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이를 소명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내밀한 개인사까지 공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몰렸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그러한 부분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저 주위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납득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이르지는 않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쉬운 부분은, 그렇다고 한다면 부정청약과 관련된 구체적이라거나 객관적인 그런 자료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소명을 했으면 청문위원들
분들 그리고 시청하는 국민들도 충분히 납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좀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그런 소명과 해명 절차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근데 어쨌든 장남이 같이 살다가 청약을 받고 나서 바로 이제 분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혜원 후보자의 해명으로는 1년 6개월 정도 거쳐서 많은 설득 끝에 다시 두 사람이 합칠 수 있게 됐다라고 지금 이혜원 후보자는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 물론 뭐 젊은 사람들이 싸웠다가 다시 합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은 어떻게 해보세요? 글쎄요, 전 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알콩달콩 잘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뭐 싸우고 심지어 병날 정도로 싸웠다라고 하니까 그거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피부양자라고 하는 건요. 부양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럼 누구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나 아니면 늙으신 아버지 어머니 이런 분들이 피부양자지 다 커가지고 명문대 졸업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심지어 국책연구원에 연구위원으로 해가지고 연봉도 뭐 거의 한 1억 가까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겠는가? 왜 미혼으로 그 한정하게 했겠습니까?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독립했다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부양이 필요 없다라고 한 건데 그런데 어쨌든 결혼식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혼인신고도 그 당시에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혼인신고 했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결혼식 했을 때부터 부부이지 제가 다음 주에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예. 결혼식 한 날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혼인신고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뭐 저 집은 혼인신고한 날짜를 결혼기념일로 뭐 그렇게 기념을 합니까?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옛날에 세종시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거기 뭐 회의도 많고 그래가지고 세종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밥 먹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뭐 이렇게 신문지 깔아놓고 짜장면 먹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요. 세종시가 너무너무 살기가 좋습니다. 거기에 코인 빨래방도 무지하게 많고요. 좋은 식당들도 많이 있고요. 혼밥하기에도 좋고요. 그런데 무슨 빨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가 피부양 가족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변하는 걸 보고 우리 국민들은 더 화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 장남 그 아들이 세종시에 근무하면서 세종에도 거의 안 살고 또 결혼한 부인이 살고 있는 용산 집에 들어가 살지도 않고 굳이 좁은 부모님과 또 형제들과 함께 살았다는 점에서 많은 질타가 쏟아졌는데 과거 장남이 이 25평짜리 신혼집으로 전입해 들어오는 그 사실과 관련해서도 이런 질타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용산에 25평 아파트에 그 며느리가 또 나가서 다른 데 살고 했을 때 5명이 가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 방 3개짜리인가요? 네. 네, 어떻게 지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부분 밤에 가서 잠만 자는 아니 그 잠을 어떻게 잤나요? 잠이야 여름인데 마루도 자고 마루도 있고. 잤습니까? 예. 큰아들이 34살이고 둘째 32살, 이 28살.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한 방에 지냈는지 어떻게 지금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에어비앤비로 호텔 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왜 하필이면 아들과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러 있는 그거 되게 서로 불편하잖아요. 왜 불편한 하필이면 그 며느리가 그 전입신고에 있던 거기 가서 거기에 전입신고를 했냐는 거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겠네요. 근데 사실 그땐 잘 그런 건 몰랐습니다. 송영원 전 대변인이 보기에는 왜 굳이 지금 차기권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사이가 좋지 않아서 관계가 깨질 뻔했던 그 며느리가 혼자 살고 있는 그 신혼집으로 이 대가족이 들어가서 2달 동안 살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주장 자체가 크게 모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앞서 이혜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요. 장남이 결혼식을 올린 직후에 혼인관계가 깨지다시피 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실제 사실관계는 어떠냐면은 그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 하고 이틀 뒤에 이혜훈 후보자의 남편이 그 며느리에게 1억 7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그 1억 7천만 원이 바로 용산구에 얻은 7억 3천만 원짜리 전세
전세 아파트의 전세 잔금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미 파경이 되다시피 했는데 왜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1억 7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잔금을 해주죠? 그리고 아들과 잘 살아보라고. 그리고 그 며느리는 파경이었다고 하기에는 대단히 협조적인 행동들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잔금을 치르고도 용산구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이혜훈 후보자 가족이 이번에 문제가 된 서초구 초고가 아파트 이전에 강남의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넣고 나서 그 다음 날에야 전입신고를 해요. 그리고 서초구 초고가 아파트에 청약을 넣고 그 다음 날 일가족이 용산구 신혼집에 전입신고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로부터 6일 전에 본인이 전출해서 딴 데로 나가줍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봐야 될 것은 말보다는 서류를 봐야 되고 예. 서류보다는 돈을 봐야 되거든요. 서류와 돈은 이혜훈 후보자의 말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예. 과연 이혜훈 후보자는 집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장관 후보, 그러니까 직이 중요할까요? 어제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명백하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집을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좌절하죠. 실망하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다. 필요하면 이 아파트 내가 포기하겠다. 이 정도는 각오를 가지셔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용의가 있으신 거예요? 예? 아니 대답을 하세요. 거기 끄떡끄떡 하시면 누가 압니까? 속기록에 남겨야지. 네.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네. 내가 뭐예요? 계속 있다고요. 예, 장 대표님. 집 내놓을 각오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불법이면 수사기관의 조사에 따르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계속해서 추궁하면서 내가 뭐냐고 물었더니 마지막에는 조금 짜증이 난 듯한 있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 청약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국토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데 아마 후보자 입장에서는 당장 집을 내놓으면 뭐 집이 뭐 계속 갖고 있고 싶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수사선상에도 지금 올라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인정한다라고 잘못 왜곡되거나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포함시켜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집을 내놓겠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이게 수사선상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나도 그 조치 처분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민주당 의원 정의령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땐 이제 알겠다고 그 뜻에 따르겠다고 한 게 아마 가능성을 좀 열어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합해서 봤을 때는 수사 처분이 나오면 이제 집의 처분으로까지 이어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해석되는 답변으로 보입니다.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혜훈 후보자가 집을 지킬 것 같습니까? 직을 지킬 것 같습니까? 둘 다 날릴 것 같은데요. 둘 다 지킬 수 없다? 네네. 제가 봤을 때 이혜훈 후보자는요,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은 직을 탐내다가 결국은 그렇게까지 뭐 무리를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저 명백하게 불법이거든요. 범죄에 가까운 범죄입니다.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얻으려고 했던 그 반포의 최고 아파트 그 집까지 날리게 된 것이 아닌가. 참 어리석고도 어리석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집과 관련된 이야기 해봤고요. 어제 또 다른 질의도 있었습니다. 다음 주는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이혜훈 후보자 아들 입시 비리 의혹. 입시 비리 의혹입니다.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들어보죠. 후보자님, 장남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몇 년도 입학했습니까? 2010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연세대학교 입학 전형입니다. 어디에도 다자녀성이란 말이 없습니다. 다자녀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 후보자 분명히 거짓으로 답변한 겁니다. 그렇죠? 답변을 명확하세요. 답변을. 국위 선양자가 누구냐고요? 국위 선양자가. 국위 선양이라는 것이 아니 훈장을 받은 아니 사람. 위원장님 저 보십시오. 국위 선양자가 누구냐고 묻는 게 국위 선양자에 제가 지금 정의를 물어봅니까? 국위 선양자가 누구냐고요? 청조 근조 훈장, 무궁 훈장 등등을 받은 사람의 자녀 또는 손자녀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조현삼 부대변인, 장남이 2010년도에 연대 경제학부에 들어갔는데 처음엔 다자녀 전형, 아들이 셋이니까요.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2010년도에는 다자녀 전형이 없었고 2011년에 신설됐고 내가 착각을 했고 사회 기여자 전형으로 수시 입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 기여자가 누구냐라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결국 시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장관 출신이어서 훈장을 받았고 그 여파로, 그 영향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었다라는 주장인데 많은 분들이 어제 저 청문회 자리를 보고 아, 저런 전형이 있었나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회 기여자 전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중에 국위 선양자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아마 많은 국민들이 모르셨을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이혜훈 후보자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사항인데 실제로 뭐 국위 선양자라고 한다면 단순히 그냥 훈포장을 받았다고 해서 그 훈포장을 받은 본인이라든가 자녀와 손자녀에게까지 이런 혜택 아닌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혜훈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답변이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을 했다고 했다가 착각을 했다라고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이혜훈 후보자 스스로가 점수를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진술의 신빙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특혜 입학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실제로 연세대학교에서 그와 같은 전형이 있었고 그와 같은 국위선양자 전형 중에 훈포장의 자녀들, 손자녀들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입학을 하게 된 것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혜훈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그러한 입학 전형,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입학 전형을 만든 대학 측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특혜 입학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걸 만든 건 이혜훈 후보자나 남편이었던 그 교수가 만든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혜훈 후보자는. 있으니까 지원했던 거고 아들 실력이 뛰어나서 붙은 건데 이거를 마치 뭔가 뒤에 뭔가 거학이 있어서 이렇게 아들이 몰래 부정 입학했던 것처럼 몰아가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표시한 것 같아요. 이혜훈 후보자는. 그런데 일단 그게 아들 실력이 뛰어나서 붙은 것은 아니었잖아요. 할아버지가 뛰어나서 붙은 거지. 일단 그것부터가 사실 말이 되는가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어떤 기사를 보면 그 당시에 이혜훈 후보자의 남편, 그러니까 저 장남의 아버지, 연대 경제학과 교수였는데 이미 그때는 경제학과 교수, 지금도 경제학과 교수인데 그때 연대 교무 부처장인가? 예. 꼭 그런 보직에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제가 봤을 때는요. 이혜훈 후보자가 그 마치 처음에는 다자녀 전형인 줄 알았다가 그게 아니다라고 한 게 명백해지니까 사회 기여자 전형으로 갔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것도 믿질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요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들이 대학 잘 가는 방법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의 무관심.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어머니의 정보력이잖아요. 장남이 대학 들어간 것을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을 못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혜훈 후보자 IQ가 아주 뛰어난 분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은 그런 궤변으로 어제 청문회가 일관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물론 지금 정혁진 변호사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혜훈 후보자는 억울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야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희 당 인사청문위원이셨던 분들의 SNS를 보아도 참 어려운 청문회였다. 뭐 이런 소회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국민께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 후보자가 소명하는 바를 다 지켜보셨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저희 당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그런 국민들의 시각에서 함께 판단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리 끝판왕 이혜훈 후보자, 국민을 모독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이재명 정부 스스로가 공정과 법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장윤미 대변인, 네. 민주당에서도 오늘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돼야 된다. 그러면서 판단은 국민이 하실 것이다. 아마 주말 오늘과 내일 여론을 좀 볼 것 같아요. 자,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대표처럼 국민들이 끌어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청와대가 임명을 철회할까요? 또는 이혜훈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할까요? 아니면
임명을 그대로 밀어붙일까요? 아마 후보자가 자진 사퇴의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 보이고요. 예. 본인이 청문회가 계속해서 공전되고 했을 때도 끝까지 대기를 했었고 또 청문회가 다시 열렸을 때는 몸을 한껏 낮추고 저자세로 하나하나 답변하고 좀 해명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공은 인사권자인 대통령께로 넘어갔는데 인사권자보다 더 위에 있는 건 당연하지만 국민들 아니시겠습니까? 국회에서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도 이런 부분과 같이 연동해서 갈 것인데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해운 후보의 능력에 대해선 별다른 이의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건 여야 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국회에서 3선의 이 직에 오르는 동안 이 재경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전문성이 있다라는 거, 경제학 박사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보수의 이 분을 모셔올 때는 20년 동안 축적했던 그 보수의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경험치 그런 부분을 다 내려놓고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이 청문회 절차는 부여하는 게 맞았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그거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예. 지금 그런 기류로 가고 있는지는 조금 물음표입니다.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의혹이 나오진 않은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대통령의 고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원 대변인은 어떻게 할 걸로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야죠. 그게 당연한 정답입니다. 지금 이해운 후보자는 갑질, 부동산 이 2대 의혹은 굉장히 확실하고 그다음에 자녀 입시 문제라고 하는 또 다른 새로운 의혹까지 등장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요. 국민 정서의 영린을 건드리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삼관왕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 철회를 했던 이진숙 교육부총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제자 논문 표절 문제만으로도 결국은 낙마해서 지명 철회를 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의 흠결은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이걸 지명 철회하지 않고 안고 가면 국민들께서는 이해운 후보자의 흠결을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와 겹쳐서 보게 됩니다. 그 갑질 막말 3단 고음 녹음 파일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형수욕설 녹음 파일을 연상시켜요. 그리고 불법 청약으로 무슨 수십억 차익을 봤다고 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장동 일당들 항소 포기를 통해서 7천억 재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자녀 입시에 관해서 그 의혹이 발생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입시 비리 사범인 조국 대표를 사면해서 다시 정치할 수 있게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살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이것은 엄호하려고 할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된다는 것을 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연 이해운 후보자의 청문회 청와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과 첫 경찰 조사를 받은 강선우 의원 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오늘 경찰이 김 시의원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자택 압수수색 왜 이루어진 건가요? 어떤 자료와 확보하시려 하시는 거죠? 증거인멸 상황 없는 건가요? 구청장 보궐선거 관련한 내용인 건가요? 추가 금품 수수 의혹 관련한 내용인 건가요? 현재 제가 하지 않은 그런 진술 그리고 추측정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 자, 1억 원의 행방 어디에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 일단 문간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현삼 부대변인, 아파트 문간방에 1억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과 시부상 부의금을 보관했고 석 달 뒤에 보좌진이 돈이었다고 해서 그때서야 알게 됐다. 자, 공천 헌금이라고 준 건 아니라고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김경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줬다고 했는데 강 의원은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전세금 평수 넓혀가는 데 썼다라고 하는 주장과 달리 나는 전세금 받은 게 아니라 시부상 부의금으로 전셋집을 늘려간 거다. 자, 말이 완전히 다른데 일단 아파트 문간방에 쇼핑백을 뒀는데 거기 1억 원이 든 걸 나중에 알았다. 자, 이 해명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사건과 관련해서 관계자들의 진술이 다들 상이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진술이 일치되는 부분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관계가 분명히 확인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겠고요.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는 돈을 대가성이 아니라 돈을 전달받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사실관계로 확인된다고 한다면 강선우 의원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각종 혐의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이 그러한 사실관계를 뭐 왜곡을 했다라든가 거짓의 진술을 했다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겠죠. 아마 정치인이다 보니 여러 가지 그런 무슨 쇼핑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이것이 현금인지 아닌지 아니면 어떤 선물인지는 그 당시에는 확인을 못했을 가능성도 뭐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큰 금액이 전달되고 그런 전달된 금액을 그 당시에 인지하지 못하고 석 달 뒤에 알았다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강선우 의원의 입장에 조금 더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강선우 의원의 주장이 정말 사실이라면 억울한 거겠죠. 자, 하지만 이 녹취에 들어가 있는 이 목소리를 들어보면 과연 그럴까라고 의심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 커집니다.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저도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달라라는 발언을 했는데 문간방에 석 달 동안이나 그냥 냅뒀다. 자, 이 해명. 물론 김경 시의원과 또 보좌진 등등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현금이 1억이 건너갔고 아휴 뭘 이런 걸 다 이런 발언이 있었다라는 증언도 있었는데 강선우 의원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정혁진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날짜 자체가 또 달라요. 왜냐하면 김경 그 시의원은 2021년 12월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강선우 의원은 2022년 1월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달이나 벌써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의 이야기가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김경 시의원과 남국장의 이야기도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뀌는 게 다 강선우 의원을 향하고 있단 말이죠. 강선우 의원한테 불리하게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강선우 의원이 지금 말을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한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kg짜리 왜냐하면은 5만 원권 1억이면요. 키로 수로 2kg거든요. 묵직하단 예. 말이에요. 그런 쇼핑백을 받았는데 저 같으면 거기에 뭐가 들었나 뭐 빵이 들었나 뭐가 들었나 궁금해서라도 누구나 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거기에 만약에 음식물 같은 게 들어있었으면 부패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어쨌든 다 좋습니다. 3개월 동안이나 보지도 않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납득이 되지도 않지만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3개월 후인 2022년 4월 달에 돈이라고 한 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만약에 그 자리에서 직접 돌려줬다. 뭐 4월 22일이라든지 하다못해 23일에라도 돌려줬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저 돈 언제 돌려줬다고 그랬습니까? 저 돈을 가을에나 돌려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돈은 뇌물성은 충분히 인정되고도 남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김병기 의원이 그 녹취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돌려주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된 거 아니냐. 김병기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미 2022년 4월 21일 현재 그때에도 그 강선우 의원이 돈이라고 한 것을 알면서도 바로 돌려주지 않았다라고 한 것을 김병기 의원도 알았다는 이야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이 엄하게 김병기 의원한테 가가지고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할지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장윤재 대변인, 네. 지금도 저희가 앞에 사진들을 보였지만 뭔가 폭로 기자회견을 할 뻔했다. 그다음에 돈을 돌려줬다. 그럼 사이가 나빠졌을 것 같기도 하는데 김경시 의원과 강선우 의원은 여러 선거에서 함께 다니면서 꽤 친근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사이가 틀어졌나? 라는 의심을 하게 이렇게들 SNS에 많이들 올라오니까요. 그런데 이 강선우 의원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쇼핑백을 막 내 어깨에 억지로 뭐 걸쳐주려고 했다. 내가 막 그걸 거절하는 상황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계속 김경시 의원은 뭔가 강선우 의원한테 뭔가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내가
한사코 거부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렇게 사진에 가깝게 같이 유세 다니고 이런 모습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에서 탈당 이후에 제명 조치까지 했을 때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서울시의원이 이 강서의 서울시 의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무관했다라고 했지만 회의록에 사실상 이 사람을 추천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이 기재돼 있어서 사실상 이 복당을 막기 위한 탈당 조치까지 당 차원에선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강선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돈을 받았고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이 녹취가 4월 21일 날 된 겁니다. 예. 2022년도. 네. 그러니까 본인은 1월 달에 무언가를 받았지만 이 녹취에서는 이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는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1억의 예. 수수 사실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김병기 의원과 얘기하기 직전에 내가 알았다라고 지금 수사기관에 해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주셨다시피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돈을 한 번도 들춰보지 않았다는 게 맞을 것인가? 또 하나는 전세 자금을 대출 없이 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억에 얼추 예. 넘는 자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해명해야 되는데 수사기관에는 그 당시에 이제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예. 부의금으로 충당했다라고 해서 지금은 강선 의원이 법률적으로 본인이 좀 면책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부의금도, 그러니까 송영훈 전 대표니까 부의금도 문간방에 놨고 또 1억 원도 그냥 쇼핑백도 문간방에 놨고 문간방에 아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남편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저렇게 큰 돈을 은행에 보관하지 않고 왜 문간방에 뒀다고 그럴까요? 일단 저 부의금을 본인이 현금으로 1억 원 이상 문간방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는 강선 의원의 주장, 그거 본인이 재산 신고한 내역과 맞는지 한번 우리 언론에서 추가 취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매년 관보에 그 재산 신고 내역 나오잖아요. 현금이 있으면 1,000만 원 이상도 다 신고해야 돼요. 아마 신고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강선 의원은 그동안에 국회의원을 하면서 재산 신고 내역 하위 5위권 안에 자주 들어있었던 그런 의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매우 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그 1억 원이 결국에는 전세 자금으로 현금으로 계약금으로 전달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강선 의원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돈을 전달한 남모 전 사무국장의 진술에 상당히 신빙성이 실립니다. 왜냐하면 예. 직접 전달한 사람이 내가 갖다 줬던 그 돈이 맞다라고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금품 수수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부인해온 강선우 의원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본인이 어떻게 전달했는지를 처벌을 감수하고 진술하고 있는 전 사무국장의 말이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수사기관에서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여러 차례 지금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가 있으니까요. 빨리 CCBB가 좀 가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뉴스톱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2위와 1위 두 가지 주제 남겨져 있는데요. 2위는 이해찬 전 총리가 현재 베트남에 가 있는데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수석 부의장이기도 한데 최근 모습과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민주평통 22기가 출범하고 평화통일이 새로운 빛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국민과 함께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전진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 20년 정도의 집권 계획을 잘 만들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사람을 더 시켜야 되겠습니까? 한 10번은 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현삼 부대변인, 민주평통 수석부장이면 뭐 장관급이라는 사람도 있고 총리급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의장이니까요. 업무차 베트남에 출장 갔는데 심근경색으로 응급 이송돼서 한때 심정지가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장에 스텐스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고 일단 숨은 돌아왔는데 아직 의식이 돌아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정치인들 또 대통령이 보낸 정부 특보까지도 베트남으로 날아갔다고 하는데 지금 건강 상태 확인된 거 있습니까? 뭐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위중한 상태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해찬 전 총리 경우에는 연세도 연세고 최근에도 여러 가지 공식 석상에서 과거에 비하면
조금 더 건강상의 그런 위중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모습도 73세니까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정정한 나이죠. 나이 제가 고령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다기보다는 73세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공식 석상에서 조금 과거에 비하면 조금 더 건강상의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사기도 했었죠. 예.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심근경색이 왔고 스텐트 시술까지 한 상황이다 보니 어느 정도는 좀 위중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이해찬 정 총리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했었고요. 지지난 대선의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의 사실상의 그런 정치적인 후견인 역할까지 했을 정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평통의 수석 부의장으로 임명을 했고 민주평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런 정책에 총괄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중한 상태이다 보니 정무특보를 현장에 급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7선 국회의원입니다. 총리했고요. 당대표 했고요. 민주당의 20년 집권 플랜을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예,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뉴스톱10 1위 주제는요. 바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입니다. 합당 제안이 갔고요. 오늘 조국 혁신당은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었습니다. 과연 당원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관련된 발언 들어보시죠. 정치인 조국 또는 조국 혁신당의 비전과 가치, 그 정치적 DNA는 사라져서는 안 된다. 조국 혁신당의 독자적 정치적 DNA는 보존돼야 하면 물론이고 확대되어야 한다. 저의 합당 제안으로 놀라고 당황하신 분들이 많았나 봅니다. 사과할 각오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포장해서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대한 굉장한 위험한 얘기고 시도다. 정학진 변호사님, 조금 전 정청래 대표가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게시했습니다. 자, 이 지금 합당 논의와 관련돼서 저 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 전 합당 자체가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조국 혁신당과 지금 합당할 뭐 구체적인 이익이 있을까? 회의가 들고요. 오히려 조국 혁신당은 합당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면 조국 혁신당 큰 위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당대표인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그 합당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상하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 시를 왜 올렸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내 그 인사들한테 정청래 대표가 나 흔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그래서 내가 흔들리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나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런 의지를 저 시를 통해서 보여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혜민 대변인, 지난번 단식할 때 장동욱 대표도 꽃에 물 주고 뭐 이런 것들을 올렸는데 이 각 당 대표들이 꽃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을 합치면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만약에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거나 탈락이 예상되거나 하는 인물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건너갈 이른바 이삭죽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한 교통 정리를 할 필요성도 현실적으로 있고 또 언젠가는 뿌리가 같으니까요. 통합의 대상인 거는 지울 수가 없는데 그럼 총선에 가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랬을 때는 아마 더 이 혼란상이 가중될 겁니다. 그럼 그 적기라고 했을 때는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가 가장 좋은 이 시점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당헌상 이 전국 당원대회를 치러야 됩니다. 이제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착수한 것이다. 조국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좀 사귀자고 했는데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원 주권주의, 당원들이 반대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당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지도부가 또 회의를 한 뒤에 저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던데 과연 두 당의 합당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뉴스에 예고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 국방 전략을 공개하고 한국에 더 큰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이에서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톱10 마치겠습니다. 전 내일도 5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